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무역 서한이 당도했습니다. 기존에 내놨던 발언 그대로 또다시 한국에 대한 수출품 25%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강도가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일정 부분 8월 1일까지 기한을 벌었기 때문에 유예가 된 점을 긍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오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한미 무역 협상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길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개장 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까지 준비해뒀으니까요. 함께 살피면서 대응 전략 고민해 보시죠. 일단 밤사이 이런 관세 불확실성을 반영한 뉴욕장의 흐름 어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냈고 그로 인해서 무역 긴장감이 재점화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0.9%, S&P 500 지수 0.8% 가까운 낙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상호 관세율을 각국에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죠. 그 첫 번째 타겟이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그 발효 시점은 당장 유예 기간의 종료 기간이었던 7월 8일, 그러니까 7월 9일부터가 아니라 8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예 기간이 연장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약 3주간 협상을 추가로 벌일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긴장을 완화시키면서도 또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의 전략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지수는 장중에 저점을 찍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다 보니 미국의 장기물 금리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30년물 금리가 6.9bp 치솟으면서 4.93%를 돌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는 테슬라가 급락을 7% 가까이 하면서 이 종목별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도 12개 국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각국에 부과된 관세율이 대충 어떤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 25%, 미얀마와 라오스 40%,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정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섹터별 관세율은 이와 별도로 또 부과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관세는 검토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반응을 했는가를 정리해 보자면 간밤 달러당 엔화 가격이 146엔까지 치솟았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도 1,375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은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간밤 미증시에 상장된 일본의 수출주들이죠. 도요타와 혼다 자동차의 주가가 4% 내외로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7%, LG 디스플레이가 8%의 급락이었습니다. 참고로 LG 디스플레이의 미주향 매출, 수출 비중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증시로의 타격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베센트 장관은 향후 48시간 내 여러 건의 무역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14건 이외에도 앞으로 만 하루 이상 동안 추가적인 발표가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속보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정리해 보시죠. 오늘 테슬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7%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300달러 선을 이탈했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 3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약 한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하루 만에 680억 달러, 그러니까 한 70조 원가량이 증발을 하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개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공화 그리고 민주
양당 이외에 제3당, 신당인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줄곧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입장만을 가지고 오던 인물인데 주주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물론 여전히 목표가와 이 투자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휘청거리고는 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그 패턴이 반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의 주가 0.7%의 낙폭이었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티 측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목표가를 $190로 상향 조정했던 덕분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등락을 보이다가 강보합 마감을 지었습니다. 프라임데이 매출, 이 프라임데이 행사가 이번 주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연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이 $238억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는 28% 정도 뛰어오른 수준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DA 데이비슨 측에서 얼타뷰티의 목표가를 $550까지 상향 조정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리테일 섹터 내에서 미국 장안의 얼타뷰티의 주가가 움직일 때에는 국내 화장품주 시세를 자극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함께 챙겨봤고요. 우버의 주가 3% 뛰어오르면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사실 특별히 전해졌던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올해 들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버의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수출 수입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미국 안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이다 보니까 관세로부터 피해를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 60% 내외로 달려가고 있고요. 그 밖에 시세가 강하게 났던 종목들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오늘 우주 테마주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일단 로켓 랩이 9%의 급등, 이제 머스크의 창당 이슈로 인해서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과연 무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다음으로 이 위성 발사를 잘 할 수 있는 기업은 로켓랩밖에 없다 보니까 그 반사 수혜를 입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테마 내에서 글로벌 스타의 주가 역시 6%대 움직였습니다. 스페이스X와 발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솔라 엣지의 주가가 지난주에 39% 급등을 뒤로하고 간밤에는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감세안에서 이 추가 세금 부과 조항이 제외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급등을 했던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2027년부터 세액 공제가 제외되는 건 여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그 밖에 얼마 전에 예고를 해드렸던 그 소식이었는데 코어 위브가 코어 사이언티픽을 $90억 인수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1.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용량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주가는 3%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 준비를 어떻게 해볼까요? 참 7월은 일정도 그리고 쏟아질 실적들에 대한 경계감도 짙은 출발을 보였죠. 어제도 실적과 관세라는 변수를 앞두고 시장은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다만 양지수 모두 다 일단은 오르면서 우리 시장 내에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죠. 미국의 관세 서한 발송이 임박했다라는 점과 관세 부담이 적은 업종으로의 관심이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내수, 조선, 방산, 상법 개정 관련주, 원전주들 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줬죠.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는 선전하는 흐름이었고요.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던 기업들은 가장 빠르게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입니다. LG전자 하락, LG에너지솔루션은 ESS 등의 호조에 힘입어서 일단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어제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상승
상승폭을 조금 줄였다라는 점은 다소 아쉽긴 했으나 그래도 어제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우려 속에 2차 전지 소재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셀사인 LG 엔솔이 지켜낸 점은 긍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0.3% 올랐죠. 이 모든 상승률 이상으로 더 강하게 코스닥 상승 기여도를 보여준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전일 주가 정말 깔끔한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며 11% 폭등이 나왔고요. 41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알테오젠 덕분에 바이오나 또 미디어, 건강 기능식품 등의 종목들도 따라가줬습니다. 2차 전지 소재가 떨어지면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률을 조금 제한했네요.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조방원 이런 주도 섹터들의 조정이 한 일주일간 진행되고 어제 다시 관세 압박이 더해지자 관세 무풍지대로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유지된 점, 그리고 하반기 반도체 바이오 진영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지금 부동산보다 증시에 좀 더 집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도 높은 수준이고 상법 개정 통과 이슈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섹터로 본다면 소비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쪽이 잘 올랐습니다. 어제 미나앵커 브리핑 해주셨던 음식료단 분위기 좋았어요. 추경 소비 쿠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수출 호조 음식료 쪽에서 이어지겠다라는 기대,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K푸드 관련한 제품 소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연결된 겁니다. 빙그레 하이트진로, 또 건기식의 KTNG, 삼양식품 등이 올라줬고요. 화장품도 좋았습니다. 세계 매출 성장,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 다양한 국가에서 매출이 올라가게 된다면 실적이 좋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기대감도 연결이 됐겠죠. 특히나 APR 같은 경우는 또 성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보니 어제 8%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테마단에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쪽이 이쪽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인터넷 혹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였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자, 관세와 실적의 이슈 속에서 그래도 야무지게 지키는 그런 장이었죠. 자, 대장의 위험을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알테오젠의 전일 시세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밑바탕을 깔아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있을 겁니다. AI와 함께 바이오 인재 확보에 주력해보자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점, 바이오의 센티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개별 모멘텀이 더해진 거죠. 산도지의 바이오시밀러 2개 파이프라인 개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알테오젠의 새로운 SC 제형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가 등장했죠. 이대주주가 6월에 390억을 추가 매입을 한 바가 있고 이전 상장을 해달라라고 박순재 대표에게 요청한 바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혹은 새로운 파이프라인 기대감 속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전일장 11% 급등을 보였죠. 2024년도에 214%, 올해 들어서 35% 정도 올라와 있던 알테오젠. 사실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의 폭등을 연출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더 갈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 목표가로 55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0mg 이상의 항체 의약품은 앞으로 SC 제형 전환이 필수라는 거죠. 코스닥 시장 안에 갇혀있는 한 지금의 시총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 기업 가치를 아무리 낮춰보려고 애를 써도 기업의 프리미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라는 타이틀이 좀 들어간 보고서였죠. 상승 여력 32% 정도 있다라는 보고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만 있을까요? 다른 쪽도 일단 각계전투긴 합니다만 개별로 주목할 것들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유동성 장세였고 금리 인하 분위기가 유효했는데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작년과 같은 시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형 헬스케어는 이제 미국 관세나 약가 인하 이슈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이 부진했고 이벤트도 딱히 없었죠. 최근에 막 학회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좀 부재했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다림 피로도도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지 못했었는데 일주일간 단발적으로 순환하며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일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가장 많이 산 건 알테오젠이었습니다만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펩트론, 젠백스 이런 종목들이 매수 상위 15개 종목의 제약 바이오가 다수 포진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들이 사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육성 의지가 있고요. 알테오젠과 전일 일동제약 등 급등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섹터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일단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종목으로 본다면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관세나 약가 이슈가 해소되는 측면에서는 SK바이오팜, 7, 8월 뚜렷한 이벤트로 봤을 때는 셀비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 컨센서스에 대한 기대로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측면에선 셀트리온, 동국제약, 매출 1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유한양행, 녹십자, ST팜, 바이넥스. 그 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막 드라마틱할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된다. 나보타 등의 실적 반영 여부를 좀 기대해보자 하는 종목으로는 대웅제약을 꼽고 있습니다. 7, 8월 제약바이오에겐 또 어떤 달로 기억이 될지 일단은 대장들, 지금의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장이라고 봐야겠죠. 알테오젠, 일동제약, 현대바이오 이런 쪽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일단은 넣어봤어요. 관련해서 이제 학반기 학회 등이 자리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관련 기업들 하나증권의 분류입니다. 작년에 참여를 했었다던가 혹은 올해 참가 예정이나 아니면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참고용으로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어느 시즌에 좀 영향을 받겠구나 이 정도 한번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대장의 위험을 보여줬는데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가 위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겠죠. FN가이드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76조 정도, 영업이익이 6조 한 2천억 정도인데요. 지금 가장 낮게 보는 증권사는 한 4조 7천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한 5조 중반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FN가이드 기준 외에 증권사 추정치가 이미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이죠. 아마도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이 나오겠죠. 고객사 퀄테스트 통과가 지연되면서 HBM 관련한 매출 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는 유예가 됐지만 사실 4월 달에 보편관세 10%는 이미 맞은 상황이라서 그 압박도 실적에 좀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낸드 부분 적자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고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기대치도 낮아졌습니다. 거기다가 고환율 수혜주였던 반도체 입장에서는 요즘에 원화 강세 분위기 실적 감소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딱히 오늘의 실적으로는 기대할 요소가 없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최근에는 D램 일시 개발에 대한 완료도 높은 상황이고요. 낮은 밸류, 지금 데스밸리를 지나서 바닥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 어떻게 평가를 주는가도 시장 분위기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정남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SK하이닉스는 단독으로 좀 가는 편이라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섹터에 좀 신호를 주는 편이라서 어떨지 보시죠. 다만 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는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플루언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루언서로서 자질이 충분한 것 같아요. 정말 쉬지 않고 SNS에 본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심리 상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무역서한 역시나 SNS에도 다시 한번 올렸죠. 이재명 대통령 귀하라는 무역서한이었습니다.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고작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생색내기가 고작에 들어가 있죠.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다. 그렇다면 이미 개별 관세를 막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이런 쪽은 추가 25%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따라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는 있다. 타코 가능성을 살짝 열어줬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 없을 거고 그럴 경우 내가 모든 인허가를 빨리 내줄게. 대미 관세 올린다면 우리 그만큼 더 추가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협상이나 해라는 것을 한 번 더 압박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25% 기존에 말했던 거랑 전혀 달라진 게 없네. 또 압박을 했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밤사이 미국장처럼 관세 불확실성으로 떨어질 여지가 있는 거고요. 자, 8월 1일까지 시간 벌었다. 이 사이에 관세 협상 빨리 해보자 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크게 출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관세 불편함이 또 살짝 드러났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관세 무풍지대라고 한다면 뭐 내수 소비주 혹은 엔터주,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이 될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오클로나 뭐 카메코, 뉴스케일 파워 이런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어떨지 보시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다 보니까 알래스카 키워드가 다시 좀 부각될 여지가 있고요. 시장 측면에서는 환율이 급등하는지 여부 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 센티어. 25%의 압박이냐 아니면 8월 1일까지의 유예이냐 협상의 여지를 더 봐야 될 것인가. 그에 따라 대응하는 섹터나 시장 포지션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뉴욕장 그 외 한판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미국이 지금 25% 관세를 부과한 거 한국과 일본 오늘 밝혔죠.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주요 10대 무역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도 관세 불확실성 압박을 좀 받았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 SK텔레콤, LG 디스플레이의 낙폭이 컸습니다. 혼다나 도요타, 일본 기업들도 많이 내렸죠. 거기다 이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전기차 진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제 우리 장은 미리 좀 선반영했다라고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티에서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만 이런 관세 이슈나 반도체에 대한 뭐 중국의 자립도가 올라간다라는 소식에 일단 반도체 쪽도 같이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긴 했네요.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반영할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해보러 가주시죠. 이 관세와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7월 초는 압도적입니다. 관세 키워드에서는 25% 무역 서한을 지금 받은 상황이죠. 이에 대한 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관세 무풍지대는 앞서 말씀드린 조선방산, 원전, 엔터바이오, 로봇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세 압박을 받게 되는 쪽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가전, 배터리 진영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배터리 관련한 업계와 좀 간담회를 갖고 관세에 대한 협상 전에 만남을 갖는다 이런 뉴스도 좀 있어서 한번 내용은 보셔야 되겠고요. 반도체는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관세에 대해서 최근에 일정 부분 호재성 뉴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 실적,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기대치가 이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낮아질 수 없는 기대치에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정말 데스밸리를 지났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던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평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존의 상반기에 좋았었던 조선
방수선, 방산, 원전, 전력 이런 쪽에 대해서 화장품도 그렇고요.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섹터 내 차별화가 나타나죠. 일부 종목은 실적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란다면 아무리 같은 섹터에 좋은 섹터에 들어가 있어도 조금은 처질 것이고요. 실적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유독 좋은 흐름이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어제 LPR의 흐름만 봐도 그 맥락에서 약간의 차별점을 찾을 수 있겠죠. 잠시 후 뷰티에 대해서 미나 앵커 자세히 한번 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테마단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유엔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음 주가 미국의 크립토 위크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제 지니어스나 액트 등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죠. 어제도 이미 사실 다시 돌고 돌아 스테이블 코인 쪽이 강세 흐름을 기록했던 바가 있었었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뭐 핀테크나 결제 종목들 아니면 뭐 유통, 발행 이런 기대가 있는 쪽이 관심을 갖게 될지 시장에서 테마단의 흐름 한번 분위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 무풍 이슈로 봤을 때는 엔터 쪽도 이야기를 해봄직하죠. 조정은 기회다라는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6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은 이상무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3, 4월 패턴과 비슷하게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한한령 완화 모멘텀도 있고 일본의 티켓 가격도 올라가는 추이라는 점을 봤을 때 조정 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BTS, 블랙핑크, 동반해서 컴백을 하고 있고요. 이들 덕분에 산업 내 증익 기대가 높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엔터 쪽이 MD 사업에서 실적을 꽤 많이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관련한 서프라이즈도 기대가 되는 수준입니다. 하이브에 대한 목표가 35만 원으로 현 전일 종가 대비 26%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제시를 했고요. SM, JYP, YG엔터 모두에 대해서 상승 여력을 잡고 있는데 YG엔터에 대한 목표가 상승 여력을 꽤 높게 잡고 있네요. 45% 정도. 지금 한류에 대한 관심이 K-팝 데몬헌터스 이슈 등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약, 본격적인 활동이 더 엔터주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런 기대입니다. 지켜보죠. 자, 오늘의 일정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가장 중요할 거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뷰티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왜 3분기는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들을 갖고 있냐면 반도체 쪽도 일정 부분 회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삼성의 새로운 폰들이 등장을 곧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부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인데요. 일단 오늘로서는 관세에 대해서 압박을 어떻게 시장이 평가하는가가 가장 중요해 보이겠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목요일에 있고요. 이날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가고 있는데 언제나 중요한 건 일정일 겁니다. 7월 미국 하원 크립토 위크 보셔야 되고요. 7월 달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나올 것으로 예정되는 내용들도 정리를 한번 해놨으니까요. 확인해 주시죠. 자, 시장 분위기 봤습니다. 섹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뷰티 쪽 오늘 다시 한번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뷰티는 좀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이슈가 나와서 안 할 수가 없는 섹터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잠정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APR이 이번에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뷰티 섹터에 대해서 다뤄드릴 때 APR이 많이 오른 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짚히고 있다. 그리고 단일 브랜드 하나가 이렇게 실적을 자꾸 잘 내는 거에 있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러한 걱정이 무색하게 전일장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보시면 정규장에서 8%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애프터 마켓에서도 8% 가까이 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봉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6월 30일에 이제 15만 9천 원의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고점을 찍고 한 3, 4거래일가량 차익 매물이 빠져나왔었고 전일장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상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리포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6월 30일에 이제 고점을 찍고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렇게 증권가의 리포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눈여겨봤던 이 증권사 리포트가 바로 다올투자증권에서 내놨던 빠졌어? 매수 기회잖아 라는 리포트였는데요. 당시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다올투자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2025년은 이제 메디큐브의 화장품 브랜드 글로벌 확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 2026년에는 단일 브랜드 기준 1조 원 매출 상회 전망이 지금 짚히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건데요. 지금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 매출 성장세가 뚜렷한 만큼 이제 다른 시장에서 땡겨올 수 있는 숫자도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동남아에서 B2B를 확대한다라는 차원에서도 매수 기회다,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오른 만큼 고민도 큰 주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사실 이 제목만 보면 조심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실적 발표 전까지는 흔들릴 수 있지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B2B 거래가 증가했고 한국을 제외하고서 다른 나라에서는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밸류보다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노즐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은 오늘 이제 리포트를 가장 최근에 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핵심 시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확장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유럽 시장과 중동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나증권도 마찬가지로 최소 노즐을 유지했는데 APR이 지금 계속해서 유럽과 중동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유럽 시장을 살펴보면 일단 APR은 유럽에서 인증 완료 절차를 거쳤고요. 총 20여 개 유럽 유통사와 함께 계약을 한 만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높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과 5월에는 유럽 수주량이 증가했고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주량이 1분기 대비 110% 증가한 만큼 괜히 나오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증권가의 시각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APR 하면 뷰티 기기 이렇게 또 키워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APR이 이렇게 신화를 써내려 가다 보니 지금 여러 기업들 쪽에서 뷰티 미용 기기 쪽을 공략하려는 움직임, 특히나 홈디바이스를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밥솥 기업에서도 뷰티 기기를 만든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쿠쿠에서 리프팅을 돕는 디바이스를 보였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쿠쿠 밥솥이 유명했는데 이제는 또 뷰티 기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 다시 한번 체감해 볼 수 있었고요. 국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를 살펴보시면 2018년에는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년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 전망되면서 2030년에는 무려 3조 4천억 원까지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밥솥 기업까지 뷰티 기기 쪽에 진출을 한다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은 아니더라도 허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깨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생기는 시점이죠. 따라서 더 커질 시장인지 그리고 여전히 매수 관점이 남아있는지도 조금 더 시각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뷰티, 이게 뭐 화장품이 됐던 미용 기기가 됐던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서 한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지난달부터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그룹은 기술과 플랫폼 IP 보호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러한 차원에서 자체 거래 보호 시스템인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B 영역에서 B2C 영역을 공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알리바바 그룹은 신세계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한국 이커머스 시장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날지 이제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우리나라 뷰티 기업들 쪽으로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지도 지켜보셔야겠죠. K-뷰티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발자취가 남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APR 그리고 K-뷰티 기업들의 역직구 그리고 플랫폼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기대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알리그룹에서는 작년에 이제 프랑스에 이어서 한국 화장품이 세계 2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을 보고서 이게 일시적 현상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을 한 만큼 중국의 모멘텀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살펴봤고요. 이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쪽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쪽이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 관련해서 어떠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뷰티 시장을 살펴보시면 6%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키고 있고 특히 K-뷰티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대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203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내 K-뷰티 예상 시장 규모는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출액 중에 사실은 중국과 미국 이쪽이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유럽이 최근에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거의 맞먹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빠르게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럽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거나 그쪽에서 숫자가 찍히는 쪽을 잡아보는 것도 하반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유효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 이렇게 화장품 쪽에서는 이 두 가지 종목이 꼽히고 있고요. 미용 기기 쪽에서는 APR, 원텍, 클래시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들로 거론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선 클래시스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실리콘2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쪽은 제가 워낙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여기서 한 줄 정리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리콘2는 뭐 유럽 중심 호실적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분위기가 살아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라네즈와 코사알엑스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지켜보셔야겠죠. 앞서서 제가 APR을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이제 뷰티 미용기기 쪽에서 유럽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의 모멘텀을 모두 다 안고 있는 쪽을 살펴볼 텐데요.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사실 뷰티 미용기기 안에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모멘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분위기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유럽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5년 후 유럽 시장을 상상해보자. 한국 시장의 패턴과 비슷하게 유럽 시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클래시스를 의료기기 업종에서 최선호주로 꼽았고 2025년 3분기 주요 제품들이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서 시장 침투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점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유럽에서 볼륨업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체크포인트가 되겠고요. 올해 3분기 유럽과 미국, 한국에서 차세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를 런칭할 것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클래시스는 초음파 기기와 관련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55%의 비율, 해외에서는 약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만 잘 뚫어낸다면 네임밸류가 큰 만큼 가속화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국내와 브라질, 태국 시장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성과를 잘 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만큼 클래시스가 지난 고점을 찍고 많이 빠진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주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PR도 눈높이가 높아지고는 있다지만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지금 많이 조정을 거친 상황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하신다면 클래시스 쪽을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증권가의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뷰티 시장은 나날이 갈수록 확장이 되고 있고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실 화장품을 골라야 할까? 미용기기를 골라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용기기 쪽을 다뤄드리기는 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을 골라봐야 할지 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용기기와 관련해서 매수 기회는 어디쯤에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궁금한 게 많은 오늘입니다.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알테오제는 또 갈까요? 여러 질문을 안고 이 두 분과 마주했습니다. 자, IS 김태성 본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앞서 이제 관세 네. 트럼프의 관세 25% 부과 소식 기존 수치와 동일하게 받았고 8월 1일까지 일단은 기한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8월 1일까지 협상을 좀 서둘러야겠다. 뭐 알던 내용이다 정도로 받아들일까?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그게 결정할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세요? 일단 떨어질 줄 모르고 올라가는 우리나라 지수를 좀 쫓아서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쫓아가지 못해서 그 다음에 조정을 정말 이 악물고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관세에 대해서 조금 관대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도 세게 맞다 보니까 베트남이 20%로 이제 마무리했었을 때 20%도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45%, 50%, 60%에서 20%라고 하니 20%도 왠지 공짜로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 미국과 잘 된다라고 하면 최대 20% 이하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까지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우려했던 부분이 좀 먼저 불거져 나왔고 우선 시간을 벌었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즉 남은 3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하락 변동성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은 이래나 저래나 가파르게 올라온 증시 기업들 주가가 부담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자금의 어떤 사태 그리고 약 2주에서 3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은 충분히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들어갔죠.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또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줄을 이룰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라면 가지고 계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74조 잠정치, 뭐 이 정도는 예상했던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4조 6천억이 나왔네요. 뭐 4조 원대 후반까지 예상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일단은
예상보다 나쁘다라고 봐야 될까요? 하긴 증권사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보고는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기준의 하단을 좀 맞췄다일 겁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FN 가이드 기준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증권사 최근 컨센 하단에는 부합하는 정도로 그냥 좋지 않았다라는 실적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만쌤, 이거 데스밸리를 지났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일단 뭐 관세 이슈랑 맞물려서 충격으로 볼까요? 뭐 만약에 오늘 하루 정도로 이제 보시게 되면 당연히 뭐 빠져서 시작을 하겠지만 애초에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올라왔던 게 뭐 실적을 충족시켜서라기보다는 바닥권을 잡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크게 실적에 영향을 받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세부 틀을 뜯어봐야겠지만 뭐 파운드리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적자가 나서 이만큼의 실적이 빠졌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태 디램과 낸드 쪽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수출 데이터로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는 그런 과정이 아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너무 파운드리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일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악재 소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7월 9일 이전에 굳이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 짧게 보시되 관세 충격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차익 실현 매물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런 패닉셀에 나오는 물량을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제가 한 달 내내 강조드렸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고객사들을 확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 부분들은 HBM도 그렇고요. 파운드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신뢰성을 보여줘서 고객사를 확보하는지가 삼성전자의 미래 동력이지, 현재 돈을 얼마만큼 버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자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충격은 흡수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대. 다만 롱텀 삼성전자를 보실 분들께서는 정말로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주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매번 삼성전자는 살짝 뒤로 밀어두고 하이닉스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탄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이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오늘 시장이 일부 충격이 있을 겁니다. 뭐 엄청나게 빠져서 시작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빠져서 시작하되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형주 여태까지 조금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있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이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게 말하면 8월 2일까지 유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 내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시장의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는 분들께서는 밑에 이제 하단에 나가게 될 이제 QR코드를 카메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대응 방법은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대형주 위주 오늘 분명히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아는 재료이기 때문에 악재 해소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패닉셀을 매수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나 삼성전자 실적이나 어차피 이 정도는 감내하던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오든 뭐 그렇지 않든 기회를 활용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춰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삼성전자 실적 코멘트는 좀 짤막하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방송사가 그 어느 방송사보다 가장 빠르게 삼성전자의 실적을 속보로 내보냈다. 다 우리 제작진이 열일해주고 있는 덕분인데, 네. 자, 빠르게 전략도 한번 듣겠습니다. 3전 어떻게 할까요? 사실 조금 충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실적을 우리가 보고 지금 기다린 게 삼성전자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으로 DS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를 따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지션은 두 가지죠. 장중에 삼성전자 지금의 가격이면 지금의 실적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가의 매수세가 들어온지 여부, 아니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힘들겠구나라고 해서 SK하이닉스로 수급이 이동하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보고, 만약에 전자라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의 낮은 가격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만약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후자의 경우인데 전자의 전략을 개인 투자자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공방을 좀 보시면서 오늘 당장 어떤 매수 매도 플레이를 하지 않더라도 추이를 한번 지켜보며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8시 30분에 IT의 신 이영수 대표 관련해서 또 반도체 실적 내용 한 번 더 전화 연결로 전략 챙겨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관세 그리고 삼성전자 살폈고요. 알테오젠은 11% 폭등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유자 관점 혹은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 진만쌤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실적 관련돼서 그렇게 알테오젠이 엄청나게 실적이 연관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쪽의 수급의 향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테오젠 엄청 좋아서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툴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테오젠이 여태까지 조금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조금 노이즈가 있었어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을 열어두되 이제 뚫고 난 이후에 단기간의 조정폭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제 지금 매수하기는 그리 좋은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관세 여파 충격에서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권에 잡았을 때 분명히 코스닥 쪽에서도 한 번 정도의 수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시총 상위권 종목들 중에 엄청나게 매력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알테오젠 말고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별적인 수급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 종목이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예 짧게 보실 분들은 밑에 하단부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높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가격보다는 목표 가격을 설정하시고 그 목표 가격에 도달했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정말로 가치 투자의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만쌤 목표가 얼마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알테오젠의 목표가를 보는 코스닥이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알테오젠의 목표가가 다르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코스닥이 예를 들어 900, 1000을 간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의 목표가는 60에서 80만 원까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코스닥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목표가가 50만 원이 되는 거고, 사실 얼마만큼의 꿈의 크기를 잡아먹는 그런 이제 바이오 기업이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지수를 보고서 보는 게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홀딩은 홀딩인 거죠? 네, 홀딩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알테와 바이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없으셨던 분들도 알테오젠은 저는 지금이라도 천천히 한번 사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휴장일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많이 밀렸어요. 그 이유는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야.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투심을 악화시켰고, 네. 하지만 이제 단번에 주말 지나고 나와서 어제 알테오젠이 보란 듯이 또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대주주인 이제 스마트인 그로스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을 했죠. 자사주가 아니죠. 알테오젠의 주식을 이제 매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식을 매입함과 동시에 코스피 이전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수급을 불러오는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알테오젠은 주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주가를 괜히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기술 수출로 만들어낸 주가이고, 지금 대주주나 이대주주나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조차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 의심 없거든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확률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라서 저는 충분히 더 유지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의견 두 분의 내용 받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전일장 힘을 냈어요. 잠깐 쉬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한은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 내고 있고, 크립토 위크 미국의 일정도 다가오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뉴스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만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혹은 다른 결제 핀테크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보시면 지금 요즘 트렌드 자체가 예전에 다 같이 으쌰으쌰했던 부분들이 지나고 개별적인 뉴스에 맞춰서 상한가 나오는 기업들이 일부 나오고 있으면 지금 아직 테마 자체가 죽지 않은 거는 확인이 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대장주죠. 여태까지 시장 혹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끌어왔었던 요소인 카카오가 어느 정도의 반등권역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에 이제 어느 종목이 이제 좋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시즌에 도래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실적과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카카오는 오히려 실적 발표 당일날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 맞춰서 네이버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사도 괜찮겠구나. 카카오는 실적이 조금 애매하거나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 카카오는 실적 발표 당일날 나오는 음봉을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그렇고 다날이라는 종목이 엄청난 거래 대금을 뿜어내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별 이슈 따라서 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지만 오르는 날이 있고요. 또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고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을 만한 테마다. 즉 이제 엇박자만 안 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어제 이제 서클 인터넷이 또 괜찮았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느 정도 추가적인 시세를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보여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클의 주가 체크를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또 진만쌤이 짚어주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략이고요. 김태수 본부장님은 네. 스테이블 코인 대응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쫓다 이제는 지켜만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이야기는 다르죠. 하지만 이제 각각 개별 기업에 따른 매매 전략은 저는 다르게 좀 잡아야 될 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지금 5년간 100조를 쓴다 그랬죠. 그러면 그 100조 중에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아올 것이며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인가 고민을 해봤었을 땐 결국 소버린 AI가 중점이라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가장 저는 유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안정적으로 그래도 현재의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네이버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비교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조금은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이는 것이 저는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으로 이미 시청자분들이 인지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AI 모멘텀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워낙 스테이블 코인 쪽을 보신다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두 기업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 돈이 많으면 둘 다 사면 좋겠죠. 근데 이제 한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상대적인 실적이 더 나은 카카오뱅크가 저는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사실 뭐 다날 쿠폰 움직이는 거 보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접목이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보이는 것은 뱅크보단 페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 숫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네이버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리고 카카오 안에서도 카카오는 스테이블 워낙 관련주로 보지 말고 AI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냐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실적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뱅크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지금 핫하다는 관세와 삼성전자 실적, 알테오젠 폭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테마타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저희가 챙겨봤고요. 화장품도 들여다봐야겠죠. 화장품 하면 요즘 진만쌤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뷰티에 대해서 정말 빨리 얘기 주시고 좋은 상승률들을 기록했어요. 증권가 곳곳에서 이제 또다시 뷰티 기업들 내고 목표가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도 뭐 한국콜마 APR 목표가 좋더라고요. 지금 뷰티를 투자한다면 뭘 사야 돼요? 일단 뷰티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뷰티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나온 이제 메리츠 증권 리포트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미국향 쪽이 살짝 정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유럽향 매출과 그 다음에 중동 쪽 매출이 꽤나 잘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 쪽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고 반대로 중국향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같은 화장품 주제 뭐 LG생건이나 마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고가를 뚫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중동향 매출이 주요 매출처인데 그 부분들이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유럽향과 그다음에 중동향 매출을 지켜보시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실리콘트가 탑 오브 탑입니다. 네. 다만 실리콘트가 최근에 대주주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투심이 악화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악화된 부분들을 오히려 호재성 이슈들로 작용돼서 밟고 올라갈 수도 있던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대주주들이 매도하는데 이제 저가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돌아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실리콘트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화장품 쪽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심과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밸류는 다른 부분들이겠지만 일단은 실리콘트가 수혜를 여전히 가장 크게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향 매출은 하반기를 매번 기대하되 요즘 최근에 보이는 브랜드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토종 브랜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국향 매출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중국향 매출은 안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유럽향 초도 매출과 중동향 성장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 미국 쪽은 조금 정체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각자 내가 갖고 있는 어느 기업이 어느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쪽은 일단 관세 여파도 일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쪽은 전체적으로 호황이 돼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둘 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화장품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 주셨고요. 압도적인 성과 또 유럽의 키워드에서 실리콘투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 주셨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뷰티 쪽에 대한 의견이 일단 시간이 조금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안으로 화장품주들이 일정 부분 최근 조정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얼티뷰타가 굉장히 좋은 어떤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에 그 투심이 오늘 우리나라 화장품주를 자극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 관련한 이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비롯한 소비 관련 주들은 저는 이번 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들어와줘야 우리가 생각했었던 최근의 고점들을 다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 좋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올 때까지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어 보여요. 대신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 이쪽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품 쪽이고요. 피부 미용 쪽에서는 사실 저는 파마리서치를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제 판단이 좀 지금 보니까 틀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참여자들이 이유야 어찌 됐든 수급이 몰리는 쪽이 가장 지금 강한 그런 흐름이라서 만약 이쪽을 보신다면 파마리서치가 이제 최근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APR도 사실 어제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다면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위치인데 장대 양봉을 통해서 일정 부분 위기는 조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 추후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섹터 얘기들 다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먼저 갈게요. 지금 사실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계속 화면에 안 나올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덥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데도 확실히 날이 최근보다 좀 많이 더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폭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키워드 플러스 뭐 여러 소비의 키워드가 있는 쪽이네요. 네. 제가 사실 폭염 관련주를 올해 3월에 좀 먼저 드렸어요. 파세코라는 기업을 맞아요. 그때 이제 추우시죠? 추우시면 미리 담아 놓으시면 아마 올 여름쯤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파세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들 또 여름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실 거고 오늘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 때문에 기술주,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이 조금 쉬어가게 되면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면서 계절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는 빙그레를 현재 구간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종 때문이라기보단 지금 이 빙그레가 만들고 있는 빙가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수기에 돌입을 하지만 북미 쪽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남미에서 팝업 스토어가 열릴 만큼 제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올해 이제 드디어 북미 쪽에서도 붐이 일어나기 직전에 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빙그레는 현재 구간에서
8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제 10만 원을 넘어섰을 때 11만 원까지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삼양식품이 이미 갈고 닦은 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웬만한 식품주들 해외에서 일정 부분 성과만 보여주면 수급이 쉽게 붙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가격 라인들도 기억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일단 실적 내용 반영하며 2% 정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네요. 잠시 후 프리마켓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진만쌤, 오늘 주시는 종목은 어떤 키워드입니까? 여행 쪽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주도주들 대신에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관광, 그다음에 여행주들이 생각보다 강한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춰서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 여행주들 보시게 되면은 10월에 또 역대급 연휴를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바짝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키지 여행의 차별화도 있고 분명 전체적으로 요즘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여행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가 살짝 스몰캡 쪽에서 혹은 미드캡 쪽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들로 맞춰서 좀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하나투어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 여행이 생각보다 요즘 예전에 악명보다는 요즘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많고요. 조금 가족 단위의 여행이나 혹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생각보다 패키지 여행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1위 업체인 하나투어를 여러분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섹터별 순환매에 맞춰서 하나투어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은 그래도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담는 그런 이제 섹터 자체가 관련해서 이제 여행주들을 보시면 좋고 최근에 또 연기금의 일부 매수세도 붙인 차별이 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하나투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한 당장은 아니겠지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은 그래도 이제 목표 가격인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대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행 가실 분들 이제 여행 하나투어 사두시고 가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여행주단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가운데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빙그레와 하나투어이고요. 진만쌤 오늘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초점 맞춰주실까요? 네, 관세 때문에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프리마켓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값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7월 9일 날 전후로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겠죠. 8월 1일 날까지 쓸만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정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뷰는 제가 가장 잘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드려도 7월, 8월 시장 대응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드시고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방송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오셔서 과연 어떻게 오늘을 대응해야 되는지 7월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오셔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전방위적인 분위기를 탁월하게 읽어주시는 진만쌤 무료 공개 방송 일정 보여드렸으니까요. 많은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반도체 쪽 지금 삼성전자 프리마켓의 하락과 반도체 소부장의 하락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러니까 조정은 이용하셔야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앞서서도 제가 이제 수급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 드린 두 가지는 뭐냐면 우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외국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동안에 이제 낮은 가격이었던 게 좀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높은 가격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가 이런 쇼크를 맞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폭이 컸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 뭐 약간 움직이긴 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라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좀 받쳐주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언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IT는 안 좋을 때 캐파 증설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면 돌파를 해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만약 그런 카드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장비주 단에서 먼저 저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수페타시스를 저는 올해 하반기에 가장 이제 높게 평가를 좀 드리는 상황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적하면 파크 시스템즈 빼놓으면 섭하할 것 같아요. 파크 시스템즈는 여러모로 지금 한 번도 지금 흔들림 없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두 기업을 한번 소부장 쪽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정말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주고 계시는 김태성 본부장님, 파크시스템즈와 함께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